조금 지났지만 수석 최고위원에 당선된 걸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이번 이 전당대 아마 이 정치판에 들어오고 나서 전당대회는 처음 치르셨죠? 예, 제가 직접 출마한 것은 처음이고 전당대회가 있었던 것은 김기현 당대표 예. 되실 때 그때 전당대회가 한 번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실제 출마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이 국회의원 생활하던가 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가 돼서 당원들 만나면 좀 달랐을 건데. 저는 지역에서 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때는 물론 공약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유권자들하고 스킨십인데요. 예. 전당대회는 그것보다는 당의 비전, 예. 그다음에 당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예. 이런 의제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지역처럼 일부 조직을 가지고 선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저희들이 이제 거의 100만 책임당원이 되면서 당신과 민심이 함께 같이 가는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민심으로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약과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훨씬 더 중요한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전당대회하고 이렇게 전 여의도에 34년간 쭉 지켜보면서 함께 하기도 했는데 큰 차이가 당신과 민심이 거의 같았다는 거. 네. 이게 이전 전당대회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좀 어떻게 봤습니까? 이번에 선거 자체가 기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직을 동원해서 선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의원들만 모여서 체육관에서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모바일 투표로 모든 책임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책임당원이 거의 100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의 모집단이라면 앞으로도 그렇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제 이런 방식의 전당대회에서는 민심과 당심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집단 수가 늘었기 때문에 네. 100만이 가까이 됐기 네. 때문에 예. 예를 들면 책임당원이 많은 곳은 몇천 명에서 10,000명이 넘어갈 텐데 지역마다 당협위원장이 이쪽을 찍으려고 했던 당원의 마음을 이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게 컨트롤 가능한 당원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조직에 의존해서 누구 한 명의 힘에 의존해서 하는 전당대회는 이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의원 거의 다 대의원 대회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쨌든 국회의원이나 그 당위원장들이 거의 다 자기들이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맞습니다. 오다 통했지만 맞습니다. 지금 전혀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번에도 대의원들이 전당대회 날 전당대회 장소에 모이긴 했지만 투표를 한 건 아니고 이미 투표는 다 하고 그날 행사만을 위해서 참석한 거였으니까요. 예. 앞으로 그런 예전의 방식은 이제 달라졌다. 예전의 방식과는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민주당 전당대회도 보니까 그 흐름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예. 우리 정치가 그렇게 바뀌었다. 네, 이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은 최근 총선 참패 후에 있는 전당대회잖아요. 네. 그래서 새롭게 지도부를 세우자 이건데 공교롭게도 어쨌든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 참패 책임이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압도적으로 당 대표가 됐습니다. 당시 민심당 62.84, 예. 거의 63%로 거의 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당원들이 바라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시대 정신. 네. 참패를 했다. 그러니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 있어라. 이게 아니라 참패는 참패고 다만 그 참패 책임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당원과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는 문제고
저는 기본적으로 총선 참패 책임은 오롯이 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대통령실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당에서 대통령실에 올바른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또한 당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물가나 외부 요인이 있을 때 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정부와 협의하면서 미리미리 적절한 준비와 대비를 하지 못한 것도 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총선 국면에 있어서는 비대위원장으로 오자마자 당의 그런 체질을 개선할 수도 없고 유능한 후보를 낼 수 있는 인재영입 시스템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것도 아니고 이미 있는 인물을 가지고 총선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실과 어떤 협의를 해서 뭐 물가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게 그 총선 책임을 다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당원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총선을 패배하고 나서 당원들이 느끼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요인, 어떤 한 국면에서 총선 패배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당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한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당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쇄신해야 된다. 그래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 인물은 지금은 그래도 한동훈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당심이,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한동훈을 다시 전당대회로 불러냈고 63%라는 지지율로 당대표까지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석할 때는 보수와 국민의힘의 미래를 보고 선택을 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현재가 어렵더라도 네. 미래가 있으면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네. 아마 그 차원이 크지 않나. 맞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마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거다. 네. 미래를 걸머진다는 것은 엄중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 지도부의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굉장히 요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동훈 대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변화의 쇄신을 통해서 다음 지방선거를 승리하고 그 1년 후에 있는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고 그리고 그 다시 1년 후에 있는 총선에서 승리해야지만 하는 그 책임을 오롯이 다 지고 있습니다. 대표를 언제까지 하든 대표하는 동안 당의 체질을 그렇게 바꿔놓고 시스템을 그렇게 바꿔놓지 못하면 한동훈 대표는 결국은 성공한 대표로서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를 보고 선택한 건데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 당을 변화시키고 쇄신해야 되고 새로운 당정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부의 일원인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서 함께 당을 바꿔가기 위해서 같이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회 출마했던 저도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변화 쇄신을 못하면 한동훈 대표와 우리 장 수석 최고 같은 경우도 미래가 없는 거네요. 저는 거기에서 정치적으로 큰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성패가 한동훈 대표든 저든 저희들 앞으로 다음으로 나아가는 정치 여정에 있어서 큰 변곡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말입니다. 네. 이거 조금 각박할지 몰라도 변화 쇄신의 그 모습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평가는 어때요? 얼마 전에 TV 강력들에 나가서 예.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예. 변화와 쇄신에 대해서 딱 눈에 이렇게 확 와 닿는 청사진을 다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저도 말씀드렸고 그것은 제가 한동훈 대표가 한 달 동안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을 지고 있는 것이고 같이 그 일을 해나가야 될 저와 또 나머지 지도부에 있는 분들 모두에게 사실은 적용되는 말이고 우리가 그런 노력을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도부가 같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처럼 원내에 있고 그리고 정치를 그래도 몇 년간 해왔던 사람들
뭐 그리고 또 뭐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사실 다선의 경험이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 분들이 지도부에 같이 있고 뭐 정책위장도 있고 원내대표도 있고 이 지도부가 같이 어우러져서 그 경험과 아이디어로 시너지를 내고 변화의 어떤 청사진을 그려냈어야 되는데 그걸 그려내지 못한 것은 저는 뭐 당대표의 책임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전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의미 있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뭐 인선 문제, 특히 정책위장 문제에서 뭐 한 2주 이상을 또 시간을 흘려보낸 것도 있고 또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뭐 여러 이슈들에 묻혀서 어떤 변화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체감하실 수는 없었겠지만 지금 우선 이 변화와 쇄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당 사무처의 역량과 기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늘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그거에 대한 몇몇 아이디어를 내고 그냥 이걸 다 했다라고 그렇게 손 털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직 진단을 함께 할 것이고 저는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로부터 우리 당을 어떻게 쇄신해야 될지 좀 아이디어도 받아서 그것을 조직 진단과 함께 우리 당 사무처를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개혁안의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데 넣었으면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무처 개혁을 위한 출발로서 조직 진단을 하고 있고 여연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해서는 여연 원장 임명이 늦어진 측면은 있지만 왜냐하면 그 전에 여연 원장이 임기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계약직이었고 그래서 좀 늦어졌지만 저는 빨리 여연에 대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내부에 대한 개혁은 그렇게 하고 그럼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층을 어떻게 바꿀 건지 외곽 조직,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오신환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구가 이미 발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발족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중수청 TF를 중심으로 외곽 조직, 외연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저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있는 청년 조직,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청년의 힘이라고 하는 걸 띄우려고 하다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청년 조직, 여성 조직을 어떻게 우리가 힘 있는 조직으로 만들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기사도 났었지만 우리 당의 정책 기능과 이 전략 기능이 부족합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그래서 전략기획 본부를 조직부총장 산하에 두어서 단기적인 우리가 야당과 싸우면서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만들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과 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중기적인 정책 이런 부분은 물론 뭐 단기 정책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야당과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기 전략은 전략기획 본부에서 해나갈 것이고 정책 부분은 정책위에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뭐 정책의장을 보좌할 수 있는 좀 강력한 수석 부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 연구원을 개혁하면서 그에 대해서 장기적인 우리 계획들을 여연이 어떻게 지금보다는 훨씬 여연이 사실은 그런 정책 기능과 비전을 제시하는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복원할지에 대해서 곧 여의도 연구원에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구상들이 당대표가 되자마자 빠른 시간 안에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와서 이것을 국민들께, 당원들께,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이걸 속도감 있게 추진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아쉬움은 취임 한 달을 맞았을 때 말씀드렸던 아쉬움이고 지금은 말씀드린 걸 중심으로 해서 변화와 쇄신을 위한 좀 그림들을 하나씩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 들어서서 지금 뭐 금투세나 뭐 의료개혁이나 다른 뭐 간첩죄나 여러 현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이슈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속도감 있게 그 이슈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더 보여줘야 될 것은 그것을 어떻게 결과로 만들어내느냐입니다. 그래서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금투세 문제는 뭐 우선은 야당이 협조를 해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건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어쨌든 중재안도 제시했고 어제 장상윤 수석도 만났고 오늘은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논의를 하자라고 하면서 어쨌든 지금 가장 직면에 있는 현안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이 이슈를 끌고 가고 있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 뭔가 성과 있게 결과를 낸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슈 문제에 대해서 정책 문제에 대해서도 해안을 가지고 그리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간의 아쉬움은 뭐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변화와 쇄신, 개혁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시점은 저는 취임 100일쯤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일. 지금 어쨌든 진행 중에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게 어쨌든 개혁은 뭐든지 초기에 맞습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주목할 때 또 성과도 제일 크게 나타나는 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여러 가지 당 사무처 그다음에 여의도연구원 이런 이야기를 쭉 다 하셨어요. 그리고 조직 진단도 이제 좀 체계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했는데 아마 기대될 만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어쨌든 제일 큰 총선 참패의 원인이 보면은 당이 그 당정 관계에 있어서 여의도 출장소다 이런 비하될 정도로 무기력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그 의료개혁 부분에서도 뭔가 시스템으로 그 문제를 갖다 풀겠다. 그래서 그 상당히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실질적인 수평적 당정 관계를 보여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대표 되고 난 이후에 갈등으로 비춰졌지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이나 정부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오고 있습니다. 물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성공하고 정부도 성공하고 여당도 성공해서 정권 재창출로 가려면 그런 다른 목소리가 잘 조화가 되어져서 결과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은 뭔가 정부와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소신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정부와 대통령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대표에게 당에 어느 정도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열리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공간이 열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건데 언론이 보기에는 국민이 보기에는 그냥 계속 당정이 갈등만 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정권 재창출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것이고 지방선거도 참패할 것이고 대선도 참패할 것이고 다음 총선도 참패할 것입니다. 결국 지방선거, 대선, 총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한 짐 이것을 결국은 잘 쥐고 가서 성공한 당대표로 남으려면 대통령실이 당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당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항상 열어두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관계에서 아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 수평적, 수직적 당정 관계를 떠나서 당정 관계의 정상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된 부분들이 뭐가 원인이 됐다고 보십니까? 난 대통령과 대통령 정부에서도 여당의 도움, 협조, 여당으로 통한 민심의 수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한동훈 대표 이전에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당에서. 목소리를 전달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제 하에서 당과 정이 때로는 당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것이 수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당의 입장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잘못됐으면 뭐 또 당이 또 입장을 철회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그 기본 전제 조건은 당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달하면 저는 결국은 이 민생에 관한 그리고 중요한 이슈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에 맞는 결정을 하고 맞는 목소리를 내면 결국은 그것이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고 어느 쪽에 눈치를 보거나 민심과 달리 목소리를 낸다면 저는 뭐 그것은 전혀 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 지금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그리고 우리 당이 볼 때는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생각하는 상황 인식과 현실은 전혀 다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고 보는 현실을 그대로 전달해서 국민 편에서 조금 유연하게 이것을 대처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결국은 저는 그런 수평적 그리고 건강한 당정 관계로 가기 위해서 당이 목소리를 냈을 때 성과를 내려면 당은 늘 국민의 목소리에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목소리를 소신 있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그 프로에서 제가 아침 7시 반에 아마 우리 추석 최고위원들 가실 건데 모닝 브리핑을 7시 반마다 네. 대한민국 5천 명한테 네. 보내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한 프로에서 이야기한 게 그 윤 대통령은 한동훈과 손잡고 이재명과 만나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앞서서 한동훈 대표는 늘 옳다 이런 말을 썼어요. 왜 옳다고 이야기했냐면은 현재 이 당에서 당대표 63% 됐지만 원내에서는 녹록치가 않잖아요. 네, 지금 네. 녹록치가 않기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미래도 미래지만 현재 당대표로 살아남으려면 국민의 편을 국민의 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늘 국민의 목소리와 국민들이 뭘 바라는가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한동훈의 메시지는 바로 국민의 뜻이다. 그게 아니면 본인이 죽으니까. 네. 그래서 한동훈 오르니까 대통령은 한동훈과 손잡아 이런 식으로 제가 논리를 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과 의견이 다를 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그걸 쉽게 수용하지 않을 때, 저는 원내 의원들은 지금은 당장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남아 있고, 네. 본인들은 뭐 원내 의원들은 여러 국면에서 뭐 지역의 여러 사업들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굳이 지금 뭐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서 막 목소리를 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원내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가도록 하려면 딱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한 힘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 민심입니다. 민심이 있어야지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가더라도 결국은 민심이 지지해 주면 원내 의원들도 따라오게 돼 있고요. 정부도 저는 함께 갈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한동훈 대표에게 원내 지지 기반이 부족하고 약하지 않냐? 그건 저는 뭐 그걸 굳이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기가 3년 남은 이 국면에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어떤 룸을 열어주지 않으면 여당의 당대표가 과연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그 지적도 저는 굳이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그 여러 국면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저는 국민들의 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는 국민들이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당신의 말이 맞소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만 한동훈 대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 과제들을 저는 수행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당대표 선거 나오시면서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할 때 한동훈 대표가 네. 이 세상병 특검에 네.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어요. 네. 제3자 특검이라는.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는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수용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라도 전국을 뚫면서 굉장히 환영을 했어요. 이게 네. 그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지지 발언이 별로 없었지만 네, 네, 예. 여타 부분에서는 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제 계엄령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에 보고 정치가 장난이냐 이랬을 때 저희가 어제 김민석 이 수석 최고위원 민주당을 인터뷰했습니다. 어제.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국민의힘 소속 최고위원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네. 뭐라고 했냐면 김민석 그 수석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한테 좀 물어봐 달라. 네. 이게 그러면 자기가 출마할 때 3자 특검, 최저명 특검을 이야기했는데 그거 지금 유야무야 됐는데 그건 정치 장난하는 거냐. 대국민 약속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추진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전형적으로 나쁜 화법인데요. 한동훈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본인들이 원하는 타임대로 답이 나오고 있지 않을 뿐이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처럼 이재명 대표가 아침에 눈 한번 이렇게 째려보면 점심때 당론이 되고 오후 3시에 법안이 나오는 그런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지금 우리 원내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위치에서 지금 이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저는 지금 민주당에게는 딱 하나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은요,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고 그 중에 1명을 선택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진정한 의미의 제3자 추천은 절대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 진정성은 1도 없습니다. 엊그제 발의한 민주당의 제3자 특검안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민주당한테. 제3자 특검은 받겠다고 얘기할 때 하나만 확인을 해달라. 확실하게 답을 해달라. 대법원장이 2명 추천하고 그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3자 특검법을 받겠다고 답을 해달라. 그래야 한동훈 대표도 원내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답이 생기지 않겠냐. 우리가 제3자 특검법 발의했는데 민주당은 어떤 꼼수를 써서라도 이게 제3자 특검법이라고 하지만 무늬만 제3자 특검인 걸로 바꿔서 결국은 꼼수를 부려서 자기들이 원하는 특검으로 가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 당신들이 그걸 받을 건지에 대한 답을 달라겠는데 역시나 본인들이 발의한 특검안은 말도 안 되는 무늬만 제3자 특검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게는 그 핵심이 뭐죠? 대법원장이 4명 추천하고 민주당이 그 중에 2명을 선택할 테니 그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해라. 그런데 그나마도 이 4명이 마음에 안 들면 민주당이 비토하고 그럼 대법원장은 다시 4명을 추천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비토하고 그래서 결국은 비토의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그 중에 2명을 선택해서 추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은 그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한테 미리 얘기한 겁니다. 대답하라고. 그랬더니 민주당 대답 안 하고 그런 특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은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한동훈, 당신 약속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자. 약속 지킬 거야 말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거는 한동훈을 공격하고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만 남아있지 저는 진실 발견에 대해서 1도 관심도 없다고 진정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를 정말로 특검으로 인정해서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풀려고 하는 진정성도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일 전에 특검안을 제3자 특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곧바로 법사위를 열어서 자기들이 그 이전에 발의했던 특검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고 소위로 보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제3자 특검안을 왜 발의한 겁니까? 적어도 이 숙려 기간을 기다렸다가 같이 올리든지 아니면 우리는 제3자안으로 가기로 했으니 이건 빼고 제3자안부터 먼저 올리고 그런데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자기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이 통과 건수가 실적이니까 제3자안을 먼저 올리고 이걸 병합시키는 방식으로 했더라면 적어도 진정성이 있다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문의만 제3자안을 올려놓더니 그 다음날 이전 거 자기들의 원안을 법사위에 먼저 올려놓고 선입선출인의 이야기하는 거는 선입선출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법사위가 언제부터 선입선출 지켰다고 선입선출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민주당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정성이 1도 남아있지 않고 다만 한동훈이 그 발언을 했으니 그 약속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언제 지킬 거야? 10명도 못 모으냐? 언제 지킬 거야? 지금 몇 명 모았어? 계속 그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밖에는 지금 최해병 특검안은 그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민주당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 정도 국민들이 거부권 행사돼 제2요구권 행사돼 이 정도 부결됐으면 이제는 알았다.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 뭐 대통령도 여당도 수사 지켜보고 부족하면 한다고 했으니 그래 그때 가서 한번 보자라고 접고 민생으로 나아가는 게 맞는데 계속 발의하면서 제3자 특검만 받을게. 그러더니 빨리빨리 안 하니까 우리가 그럼 직접 발의할게라고 해서 마치 국민들에게는 제3자 특검안을 받은 것처럼 해놨는데 그게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제3자 특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2명을 선택할 건데 우리 마음에 드는 4명이 올 때까지 무한정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걸 제3자 아니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 임명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는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물론 한동훈 대표는 입장 변화 없습니다. 자꾸 제가 이야기하면 마치 한동훈 대표가 물러선 건,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건 한동훈 대표의 입장 변화가 없지만 저는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누군가는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고 민주당이 제기하는 이런 발의하는 이런 법안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사람은 단 1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적어도 1명은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제 제3자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거 가지고 논의하자. 우리가 냈으니. 니네도 이거 이제 논의할 수 있잖아. 자, 논의해. 그리고 뭐가 문제야? 비토권? 그래. 그건 빼줄게. 그럼 됐어? 야, 그래도 4명 중에 우리가 2명 선택하 이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대신 비토권은 뺄게. 저는 그렇게 논의를 시작하면 지금이라도 금방 논의가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병합하면 됩니다. 관련 법안이 있기 때문에 제3자 특검안요. 법사위원장이 오늘이라도 병합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논의하자. 그리고 우선 병합은 시켰지만 제3자안을 가지고 먼저 얘기하자. 그리고 비토권? 그거 빼줄 수 있어. 그게 문제라면 빼줄게. 우리도 뭐 그런 오해 받기 싫고 빼줄게. 자,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도 한동훈 발의할 거야? 언제 발의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건 이 최상병 특검안이 제3자안이 한동훈 당신 약속 지켜나 안 지켜나 볼게라고 하는 그냥 정치적 수단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자꾸 그러면서 김윤석 의원은 그냥 본인의 약속에 대해서 본인의 답을 하면 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답은 했습니다. 나는 변화가 없고 계속 설득하고 있다. 다만 언제 답을 내놓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늦었다라고 판단하는 건 그건 한동훈 대표가 감당할 몫이고 본인은 본인이 뱉은 말에 대해서 본인이 답을 하십시오. 근거를 가지고 토론할 건지. 뭐 왜 당대표를 부르고 대통령하고 토론하겠다. 왜 민주당 의원들은 자꾸 자기의 체급을 올려가지고 대도 안 되는 체급을 올려서 싸움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팬텀급이 헤비급하고 싸우겠다고 자꾸 나 급수 올려달라고 이야기. 뭐 한 방에 죽을 거면서. 어제 김재원 최고가 얘기했는데 못 받겠다라고 하면 본인이 수석 최고위원이니까 저도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내가 나가겠다고요. 그 근거 가지고 와서 얘기하라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고위급이나 알고 있고 대통령실이나 알고 있지 한동훈 대표 정도는 이런 고급 정보에 대해서는 모를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모르는데 한동훈하고 대표하고 토론해서 뭐 하게요. 한동훈 대표도 모르고 저도 모르니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토론하시면서 가르치면서 근거 대가면서 국민들 앞에 저희 두 사람을 뭐 바보로 만들든지 저를 바보로 만들든지 제가 그 토론에 응하겠다니까요. 지금 계엄령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당신 답을 하라겠더니 한동훈 대표한테 가서 이거 물어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물어달라고 할 사안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오로지 자기들이 3자안 발의해놓고 왜 또 자꾸 물어보라고 하냐 이 말이고요. 저는 한 대표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하세요 그랬더니 저쪽 가서 물어봐라고 하는 그런 방식은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물론 정치인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뭐 피하는 방법으로서는 그래 뭐 그렇게 피해 가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적어도 제1야당에 제1당에
수석 최고위원이 막 던져놓고 근거 대라고 했더니 토론하자고 하더니 토론하자고 했더니 대통령하고 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아까 금방 말씀하신 제3자 특검에서 민주당이 3자 특검을 발의를 했는데 문의만 그거라 치더라도 병합에서 논의하겠다면은 그 논의는 응하겠다는 이야기잖아. 그 논의에 응하지 않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어떻게든 논의가 되면 그 법안을 통과시킬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이 정도 제3자 아니면 적어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또 제2요구가 들어온다 쳐요. 그러면 그걸 다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부결시켰을 때는 그 책임과 그 정치적 부담은 오롯이 국민의힘에 그리고 그 몇 배의 책임이 한동훈 대표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진정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로 할 진정성이 있느냐를 저는 묻고 있는데 저는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의 지금의 아니다. 모습을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을 이제 양당이 그 법안을 가지고서 아까 말한 비토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삭제하고 이런 논의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그 논의는 아니 본인들이 큰 밥상을 이미 다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야 거기에서 야 깍두기는 빼고 여기에다 그냥 배추김치 하나 더 놓자 그러고 이제 먹자 이러면 될 것을 본인들이 밥상 다 차려놓고 이게 당신들이 말한 밥상이에요. 당신들이 말한 거 우리가 차려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당신들은 당신들 밥상 또 하나 차려와. 굳이 그 얘기를 뭐하러 하냐는 겁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밥상 차려놨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니까 여기서 좀 깍두기는 빼고 나는 지난번에 말한 게 이 콩나물이었는데 약간 비슷한데 콩나물이 아니라 숙주나물이 왔으니까 요건 좀 바꿨으면 좋겠네. 그 얘기만 하면 될 거를 밥상 다시 차려와라. 그 얘기를 뭐하러 하냐는 겁니다. 그 협상에서는 언제든지 오케이 이야기네. 당연히 이미 법안이 발의돼 있고 법사위에 상정이 되면 여야는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테이블에 올릴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올릴 것이기 때문에 소수당인 국민의힘은 협상이나 논의를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피해왔다고 알고 있어요. 피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 잘못됐다.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받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럼 제3자 특검안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왜? 민주당이 여러 특검법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문제는 특검을 민주당이 고른다는 게 말이 되냐. 적어도 중립적인 제3자가 골라야지. 근데 저는 민주당이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법원장이 뭐 49대 51로 동의받은 것도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 문제가 된 것도 없고 그리고 대법원장 임명되고 나서 지금 판결이나 사법행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 의심받을 만한 어떤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분이 추천하는 사람은 좋아 우리가 받을게라고 해야지 4명 추천해 2명 우리가 고를게. 근데 그거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무한정 비토권을 행사해서 우리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비토권 행사할 수 있어. 이건 저는 참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근데 저도 잘 몰랐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그냥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제3자 특검은 발의했어라고 하는데 뜯어보면 민주당 특검 아닙니다. 네, 민주당이 고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발하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은 그런 꼼수를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하고 가자고 한 겁니다. 대법원장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대법원장 추천안을 받을 거냐라고 했더니 결국 이렇게 결국은 못 받겠다라고 하는 걸 그냥 대놓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협상은 한다.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그 총선 사무총장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어제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김영선의 뭐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가 텔리그램으로 뭐 메시지를 줬다. 자기는 안 받았다 하는데 네. 공천 개입이다 어쩌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낙동강 벨트에 조희진 의원과 김영선 의원이 중진이 참전하자. 이럴 때 이제 우리 장동혁 총장님하고도 상의를 했다. 네. 이래 들었거든요. 네. 맞죠? 그 전후를 말씀드리면 네. 총선 개입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경험하고 듣고 논의를 한 거는
또 이제 낙동강 벨트의 서병수, 김태호 의원님을 먼저 재배치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조혜진 의원까지도 이제 재배치하기로 했더니 김영선 전 의원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사무총장님, 저도 면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라고 해서 당사로 와서 면담을 하셨고, 그때 말씀하신 건 저한테 정확히 말씀 주신 것은 듣자하니 조혜진 의원이 김해로 간다고 하는데 저도 5선이고 정치 경험이 있고 제가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조혜진 의원과 함께 김해 가불로 같이 가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고 둘 다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저도 김해에 가서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다시 말하면 재배치를 해달라. 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논의를 했는데 도저히 이건 뭐 맞지 않고 그리고 뭐 여러 경쟁력이든 여러 가지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여러 그 평가에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도 봐야 되고 김해에 한 명을 보내는 것도 사실은 그 지역에서 열심히 뛰던 분들은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2명 다를 보낸다고 하는 거는 그 반발이 훨씬 더 거세지면 오히려 여기를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이 선거도 망치고 그 옆에 선거도 망치고 다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라는 거는 그런저런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뭐 그 저간에 조혜진 의원님과 김영선 전 의원님이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 어떤 사정들이 있어서 저한테 오셨는지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들은 바도 없고 본인은 그냥 조혜진 의원과 함께 가서 좀 뭔가 좀 시너지를 내보겠다고 말씀하신 게 답니다. 그리고 그 김해 재배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재배치와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실이나 여사나 그 어떤 분으로부터도 전달받은 내용이 1도 없습니다. 뭐 저는 어제도 TV 방송 나가서 있지만 제 통신 내역 다 뒤져봐도 좋고 지금도 제 핸드폰 까봐도 좋습니다. 저는 여사님이나 그 주변에 있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연락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뭐 김영선 전 의원을 뭐 일로 좀 재배치해 주라든지 아니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 보니까 거기에 있는 지역구에 뭐 여사님의 측근을 뭐 공천하려고 여기를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뭐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컷오프 되셨죠? 제가 알기로는 거론되고 있는 그분도 바로 경선도 못하고 컷오프 되셨을걸요? 이게 그냥 드러난 현상입니다. 두 분 다 컷오프 되셨어요. 그리고 이 두 분에 대해서 그 지역구와 이 재배치하려고 하는 김해 지역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여사나 그 어떤 분으로부터도 저는 어떤 연락도 받은 게 없고 그러면 뭐 사무총장 말고 딴 사람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했겠지라고 하는데 당대표로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에서 아니면 뭐 여사께서 이러는데 이건 이렇게 합시다. 그런 이야기도 저는 일절 들은 게 없습니다. 뭐 그 부분은 자신이 있으니까요. 근데 자꾸 민주당에서 이게 뭐 개입했네 마는데 개입이라고 하면 저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압력이 뭐 저나 대표나 뭐 누구에든 이게 전달이 돼서 공간이 돼서 그게 논의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돼서 뭔가 공천에 뭐 반영이 된다든지 해야 될 텐데 일단 전해 들은 내용도 없는데 그리고 논의된 내용도 뭐 전해 들은 내용이 있으면 누군가는 뭐 있겠지만 전해 들은 내용도 없고 뭐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은 뭐 민주당이 어떤 공격을 하든 뭐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김영선 의원과 김건희 여사 간에 뭐가 있었던 간에 당의 어떤 공천 선거 과정의 개입은 대통령실과 하는 그 부분은 전혀 없었다. 개입이라고 하려면 대통령실의 그 어떤 분과 공천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 누군가와 소통이 있고 그것이 압력으로 되고 아니면 뭐 개입이 되고 그것이 공천 과정에서 뭐 논의라도 되고 뭐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일절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그 두 분 다 경선도 못하고 컷오프 되신 분들인데 도대체 무슨 뭐가 있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 텔레그램 그거는 뭐 진실 공방전인데 그거야 뭐 그 매체에서는 갖고 있다. 곧 확보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관여할 바가 아닌 게 그렇죠. 공천 과정에서 다른 분들끼리 밖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서로 무슨 상의를 하고 뭘 했든지 간에 그게 공천관리위원회나 공천관리위원이나 적어도 공천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총장이든 당대표든 누구에게라도 뭐가 와야 그게 개입인 거지. 저는 그게 뭐가 있든 텔레그램이 뭐 몇만 장이 있든 그게 무슨 저나 공천관리위원이나 당대표와 무슨 관련성이 있으면 그게 전혀 관련성이 없다면 무슨 공천을 누구한테 개입했다는 건지 저는 뭐 그건 뭐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와 김건희 여사, 이 대통령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서로 간에 이 갈라서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공천에 대해서 주문을 했는데 그걸 거절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것도 뭐 일도 안 맞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시네요. 아니 뭐 저는 누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총선 공천 실무 책임을 맡았던 저는 그 어떤 얘기도 들은 게 없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 그리고 과정에서 뭐 어떤 논의를 한 적도 없고 다만 전달을 했는지 전달했으면 어느 단계에서 커트가 됐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걸 뭐 저는 들은 것도 없고 그건 뭐 그러니 뭐 갑자기 이걸 가지고 저쪽 텔레그램이 있으니까 선거 개입이다? 그건 저는 너무 논리를 너무 몇 단계를 뛰어넘은 게 아닌가 싶은데 뭐 그렇게 뛰어넘어도 되나 싶은데. 예. 지금 아까 10월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요. 공직선거법하고 등이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상당히 이게 안다, 뭐 알면서도 거짓말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 부분은 그 유죄가 되면은 영향이 지금 뭐 막중하잖아요. 민주당으로서도. 민주당 당사 팔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뭐 판사가 80만 원이냐 100만 원 이상이냐 따라서 이게 뭐 양형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이전에 무죄가 났던 공직선거법 사건과는 허위사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저는 유죄가 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진 교사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걸 대비해서 민주당이 계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대비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그때 뭔가 대대적인 공세를 할 건데 그때 우리가 대대적인 공세를 하고 뭐 어디 길거리 나가서 뭘 하고 막 뭘 해도 개헌 같은 건 꿈도 꾸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민 누구라도 아니 지금 여기 어떤 분이라도 지금이 계엄 얘기를 할 상황인가? 뜨악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거 달하겠더니 정성호 의원님은 아니 뭐 정치인이 그 정도 얘기도 못하냐. 그리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경고 차원이야 라고 하는 게 경고라고 하는 거는 미래를 위해서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 미래가 언제겠습니까? 올 가을이죠. 그러니까 저는 경고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누군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좀 심각한 수준이 돼서 심각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뭐라도 할 테니 당신들은 개헌 같은 건 꿈도 꾸지 마라.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경고라고 하죠. 네, 우리 그 수석 최고님께서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법부가 지금 이 10월의 선거가 엄청나게 지금 그 부담이라든지 뭐 이렇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뭐 재판부로서는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담스럽죠. 네. 한방 객관적이고 법리에서 한다 하더라도 부담스럽죠. 어떤 결과든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참 그러고 보니까 판사들은 좀 별스럽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판결 하나가 가진 의미가. 근데 그 압박을 견뎌낼 수 없으면 처음부터 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다 압박을 견디고 판사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뭐 그렇게 하셔야죠. 네. 근데 위정 교사는 지난번에 우리들이 볼 때는 그 구속영장 기각 때도 근데 양형이 문제죠. 그건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직이 날아가는 건 아니고 집행유예 이상, 그러니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야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위정 교사는 양형이 문제다. 벌금형이 있기 때문에 뭐 법원에 유죄가 되더라도 양형이 문제고요. 그럼 공직선거법이 공직선거법은 저는 그 내용의 중요성, 그 발언이 갖는 대선에서의 의미 이런 거에 비추어 본다면 저는 뭐 그게 대장동, 백현동 이 핵심적인 쟁점과 관련된 허위사실 아니었습니까? 유죄가 된다면 저는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게 맞겠지만 뭐 양형은 법관의 재량에 속하는 부분이고 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 얼마가 맞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는 뭐 법원에 있었던
저로서는 뭐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에 허위사실 유포하고 다르다는 말씀은 뭐죠? 예. 그 전에 허위사실 유포가 무죄가 난 것은 예. 우리가 어떤 대선이나 뭐 총선 토론 과정에서 할 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상대방은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하고. 근데 거기에는 뭐 규범적인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강제 입원 시켰냐라고 물으면 입원은 시켰지만 나는 그게 나는 절차에 따라 다 맞게 했다고 했는데 뭐 예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당신은 어제 만취해서 길거리를 돌아다녔다며? 라고 물으면 누가 봐도 소주 20병 마셨으니까 만취한 게 맞겠지만 그게 내 주량으로 봐서는 뭐 그 정도는 만취는 아니고 기분 좋게 마셨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만취한 거 맞잖아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하면 남들이 봤을 때 나중에 봤더니 소주 20병 마셨다. 에이, 만취 맞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더군다나 예 아니오로 대답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토론의 과정에서 짧은 시간 안에 상대의 질문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난번 판결의 요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저는 우리 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뭐 굳이 그거에 대해서 선의로 해석해 주자면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 그런 뒷 배경이 있는 건데 이 김문기 씨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방송에 나가서 여러 차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백현동 그 옹벽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뭐 거의 협박 비슷한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자료까지 만들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본인이 적극 답변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나 사실의 내용이나 그 구체성이 지난번 문제됐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번에도 약간 허위사실에 대해서 법원이 좀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전혀 다른 조건과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난다. 뭐 그건 쉽게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아까 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을 대변하고 대표해야 된다 이런 건데 지금 우리 인사 문제에 있어 가지고 특히 뉴라이트 부분을 갖다가 계속 인사해서 이렇게 강행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이재호 그 여권에 속하는 이재호 그 민주기획사업부 이사장도 뭐 대통령이 하는 건데 어쩌겠냐 그러니까 뭐 요거도 먹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인사 문제에서도 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인사가 매우 중요한 메시지고 그 인사가 국정 철학의 방향을 사실은 국민들에게 메시지로 담아내는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뭐 여러 뉴라이트 비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에서 사실 가장 강력한 고유 권한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물론 다른 외교나 국방 다른 통치권도 있지만 이 일반적인 권한 중에서는 가장 재량이 많고 국정 철학을 드러낼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당에서 적극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반복된 비판이 계속된다면 그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대통령실에 전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정말로 국민들의 그런 비판이 반복되고 그 국민들의 그 비판이 충분히 수긍할 만하고 납득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에서는 그에 대한 목소리도 뭐 그렇다고 누구를 뭐 지명하지 마라 누구를 지명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이런 비판들이 있고 당에서 볼 때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그러한 비판도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견은 저는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과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좀 국민들에서는 좀 뜬금없다. 지난 일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국면 전환론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저는 뭐 특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면 뭐
다 국면 전환용이다, 뭐 실정을 덮기 위한 거다라고 뭐 반복된 비판이 나오는데 이것이 고발된 것은 2020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이 수사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폐륜 수사다, 보훈 수사다 그러면 그동안 문재인 정권 때 수사를 안 하고 있었던 김호수 검찰총장은 뭐 보훈 수사, 보훈을 하기 위해서 수사를 안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리고 이 정권 들어와서 새롭게 고발이 되고 아니면 뭐 인지 수사를 하는 거라면 뭐 이게 뭐 좀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타이밍이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2020년부터 고발됐던 거고 사실 이 본격적인 수사가 됐던 거는 작년부터 본격적인 그러니까 올 작년부터인가요? 본격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 쳐내고 나서 이에 대해서 작년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됐고 올 들어서 이제 그것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 수사가 어느 정도 더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걸 보면서 야당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뭐 지금 다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똑같이 속도를 내고 똑같이 수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비판은 많이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고 뭐 그렇지만 범죄가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이걸 폐륜 수사다 뭐 배은망덕 수사다 저는 그런 비판도 맞지 않고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저는 뭐 정치를 하면서 우리가 정치 상대방을 공격할 때 그래도 가족까지는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라든지 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가 어떤 검증을 하고 그러더라도 너무 내밀한 가족의 그런 부분까지는 건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수사하면서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 역대 대통령의 가족들 수사받은 것은 뭐죠? 저는 뭐 그런 비판들은 저는 다만 검찰이 좀 양쪽이 균형이 좀 있고 좀 국민들한테 이 균형이 맞고 좀 공정해 보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까지는 저는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만요. 국민연금을 4일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진짜 안을 이렇게 내놨는데요. 지난번에서 여야 간에 있어가지고 13% 그리고 그 당시에 이 45인가요? 네. 그래서 44를 이재명이 대표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그 정부에서는 구조개혁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합의를 안 하고 넘겼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구조개혁에서 특별한 안을 낸 것 같지는 않다. 해야 된다라는 말만 있었는데 이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출율은 42%로 하는 안을 발표해서 좀 특징적인 게 세대별 구분으로 보험료를 조정하겠다는데 젊은 층도 나이 든 층도 좀 반기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에서 이게 대한 여러 가지 체크를 쭉 하고 계실 건데 이번 그 연금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 연금안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44%인데 42%면 후퇴한 게 아니냐라고 할 텐데 숫자가 줄은 게 후퇴가 아니라요. 44를 주면 연금은 더 빨리 고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낮춰야만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이고. 근데 44%가 더 받아가는 건데 덜 받아가게 하는 게 이게 제도로서는 후퇴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연금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뭘 후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세대별로 차등을 둔 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맞냐 안 맞냐 여러 논의가 있는 건데 저는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것은 연금 문제를 다른 뭐 예산이나 이런 것처럼 뭐 정부가 발표하고 그걸로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회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한번 시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고 구조개혁도 같이 해야 되는데 적어도 모수에 대해서는 정부는 좀 이런 안을 이런 입장을 한번 제시합니다. 그러니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좀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저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구조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다시 논의하다가 구조개혁은 정 안 된다면 어떤 부분부터 뭘 할 것인지 이제부터 저는 국회가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금개혁 특위냐 보건복지로 민주당은 주장하더라고요. 네네. 그 논의하는 거를.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위로 가면 민주당 안대로 할 수 있죠. 숫자가 많으니까. 연금특위를 하면 특위는 보통 여야 동수로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되죠. 뭐 그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복지위로 가고 싶겠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계산은 늘 그렇습니다. 뭐 합의보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뭐 그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연금 특위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미래를 바꾸는, 그리고 엄청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거는 적어도 여야가 수기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복지로 가면 민주당이 뭔가 분리하고 뭔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바로 복지에서 통과시키고 법사위 가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버릴 건데. 그러면 결국은 또 다시 국회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본인들은 우리는 할 거 다 했다고 할 거고.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 수석 최고위원이 됐던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대권에 자기가 전략사령관이 되겠다. 네. 이걸 내세웠어요. 네. 자, 우리 그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통령 만들게 전략사령관이 될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한동훈 당대표가 당대표로서 성공하는데 전략사령관이 되겠습니다. 아,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고 그 말 안 하면 개딸한테 맞아 죽을걸요? 그러나 저희 당은 그런 당이 아니고 저희 당은 앞으로 3년이나 남은 이 시간 동안 한동훈 대표가 우리 당을 바꿔내고 거기서 역량을 보여주고 또 다른 분들은 본인의 역량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와서 경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민주당처럼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데 대통령으로 만드는 전략사령 민주당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당은 그런 모습은 저는 건강한 모습도 아니고 그것이 한동훈 대표를 돕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힘은 당권 대권 분리 차원에서 대선 출마 전에 1년 6개월 전에 그만두기로 아주 엄중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대해서 지난번 이 전당대회 때 보니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후보들이.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답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당대표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을 바꾸는데 그래서 본인한테 맡겨진 그 소임을 다해서 우리가 미래에 여러 과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때 가서 국민이 민심이 누구를 부르는지 시대정신이 누구를 부르는지에 대해서 누구든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면 되는 것이지 먼저 목표를 정하고 내가 뭐가 되겠다 나는 언제쯤 그만두겠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는 것은 저는 그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발표된 8월 21일 날 발표된 쿠키뉴스 한길뉴스 조사에 따르자면은 이 양자 대결을 붙여봤어요. 국민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아마 그랬을 건데 이재명 50.7, 한동훈 34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그 보셨습니까? 네. 이거는 지금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수치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없다. 3년 남았습니다. 3년 남았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뚫고 대선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뭐 일심 난다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1급 체제가 갑자기 흔들려가지고 뭐 올 가을이면 저쪽에 대선 후보가 바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되고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몇 프로냐는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도 그렇지만 우리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도 완전히 일약 지금 깨어나고 나니까 이게 지금 정치 지도자가 지금 돼 있다 할 정도로 재선만에 보면은 초선 때 사무총장 하셨지 지금 수석 최고위원 이런 예가 잘 없거든요. 본인도 좀 얼떨떨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과분하고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다. 제 능력 이상의 그런 결과를 얻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좀 궁금해해요. 이게 우리 장동혁 수석 최고는 어떤 인물이고 이분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 저는 행정공무원으로 시작해서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물론 법관을 근무할 때 국회 2년 파견 와서 국회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에 대해서 이미 봤고요. 그때 법사위에 2년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 이제 입법부에 이제
한 일원으로 와서 이제 행정사법 입법으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정치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정치가 그리고 정치인이 가장 좋은 점은 국민이 원하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는 정치인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한 이유는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이기적인 마음은 좋은 정치에서 국민들로부터 칭찬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이기심. 저는 뭐 누구나 다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이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경제적으로 볼 때는 손해인데 왜 저러나 그러지만 그런 다른 모든 걸 살펴보면 다 본인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정치를 출발한 가장 큰 이기심, 좋은 정치에서 국민들로부터 칭찬받고 싶다는 겁니다. 아주 공격적인 마인드네요. 네. 이기심이 공익적인 이심이. 그게 이기심이 공이가 이렇게 이퀄되면은 그 지금은 그 길을 잘 가고 계시다고 평가하십니까? 그것보다는 저는 한동훈 대표하고 일하면서 한동훈 대표하고 저하고는 뭐 보시겠지만 스타일이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른데도 불구하고 잘 맞는 것. 왜냐하면 목표와 방향이 같습니다. 목표와 방향이 같다고 하는 거는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겠다. 네. 한마디로 모양 빠지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근데 정치인이 모양 빠지지 않으려면 내 판단이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늘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하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자꾸 반응하려고 노력할 때에만 저는 명분이 있고 그럴 때에만 저는 모양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성이 아직은 똑같고 한동훈 대표도 그 진정성을 아직도 여전히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정치에 있어서 저는 그 이기심을 달리 표현하면 정치하면서 모양 빠지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매 순간순간 그게 다 제 딴에는 한다고 했지만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많은 분들도 정치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더라라고 나는 가운데로 가려고 했지만 계속 한쪽으로 가고 있더라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늘 저 자신을 성찰하면서 가려고 했던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지 한번 성찰하면서 가겠습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에서 그런 민심에 서서 민심을 대변하려고 높이 보면서도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주변에 들었어요. 들으니까 한동훈 대표 의사결정을 할 때 좀 홀로 리더십이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뭐 측근들하고도 잘 논의를 안 한다. 이거는 뭐 팩트는 어떤 겁니까? 두 가지만 얘기하라고 하면 그것도 장점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묻고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들었을 때 맞는 말이다 싶으면 수용합니다. 다만 이게 의사결정을 할 때 듣는 방식이 뭐 매일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회의하다가 회의 먹는데 맨날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게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그걸 취합해서 본인의 결정을 하는 건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뭐 그 비판을 조금 더 선회한다면 모여서 얘기하고 자 그럼 오늘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이런 모습은 잘 안 보인다라는 취지의 비판인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도 자꾸 좀 이렇게 하고 그런 의사결정 방식도 어떤 때 보면 되게 비효율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치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러면 안 듣느냐 그렇지는 않고 많이 듣고 묻고 계시다. 그리고 그걸 수용하느냐 수용하신다. 그러니까 명분을 중시한다는 것과 많이 듣는다, 들으려고 노력하고 수용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한동훈 대표가 가진 두 가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적 시스템을 잘 활용하지 않고 아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연히 아직까지 제대로 지금 시스템이 구축 안 되고 이런 한계는 있겠지만 저는 공식적으로 그것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적들 나가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개혁 변화에 대한 뭔가 이렇게 눈에 확 보이는 게 없다라고 하는 그것. 그래서 저는 이미 강적들에서 한 달 동안 아쉬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아쉬움을 말씀드렸고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이 저한테 있다라고도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공적 이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이제 가동시키는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더라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게 있으니 그걸 자꾸 드러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치에서는 이제 그 말씀도 강적들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그렇게 되려면 누군가 그 사이에서 역할을 하고
원내에 있는 제가 뭔가 계속 자꾸 이렇게 역할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석 최고인 제가 또 상당 부분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저도 듣고 있고 저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 듣는다, 뭐 홀로 결정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에서 그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장동희 수석 제 최고 고민은 네. 국힘 이 원내 의원들을 어떻게 좀 잘 설득하고 함께 지금 당대표의 혁신과 같이 세울 수 있느냐. 이거 제일 고민하실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내위원님들은 본인의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움직여지거나 쉽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안마다 다 달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아까 말씀드린 민심이고 또 하나는 원활한 당정 관계가 돼야 그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한동훈 대표와 또 뭐 대통령실과 같이 힘을 모아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내 의원님들 함께 가려면 한동훈 대표는 늘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해서 건강한 원만한 당정 관계가 될 때 원내 의원들까지 당이 다 같이 하나로 움직여지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당정 관계가 핵심적인 해결 방법이네요. 그렇지 그죠?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계속 두드려야죠. 그게 민심을 등에 업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이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내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바뀌고 변화돼서 새롭게 민생을 챙기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한계도 있습니다. 의석수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해서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그런 심판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저희들이 힘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 저희 국민의 힘을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